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요새 증시 흐름 계속해서 불안정한데다가 어제 충격이 워낙에 좀 컸죠. 특히 코스닥은 4% 가까운 급락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 코스피는요,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좀 만회를 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가량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식학개론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그리고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 모셔보고 주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재계가 화들짝 놀란 뉴스가 있었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삼성그룹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전망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이와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문서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 별세 소식 들려오고 나서부터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게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전망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오늘 좀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어제 많이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오늘까지도 뭐 시장에 관련해서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좀 많은 건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이제 상속세가 원래 우리나라 상속세는 50%인데 거기에 이제 이 최대 주주면 거기에 이제 가산 이 율을 더 높이죠. 그래서 60%까지 가산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한 10조, 11조 내외의 이 상속세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천문학적이죠. 2000년 들어서도 글로벌적으로도 이 상속세를 이 10조 정도 낸 건 한 곳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로레알 최대 주주 이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 한 12조 정도였으니까 그 이후에는 뭐 가장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10조 원이라는 달하는 이 막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나의 이것과 관련해서 좀 많은 관심을 시장에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뭐 국민들의 여론이나 시장이 뭐 좀 보는 시선이라든지 그다음 현 정부의 스탠스를 감안했을 때 삼성 쪽에서 이 상속세를 깎는 쪽으로 제가 보기엔 뭔가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10조라는 상속세를 깎기 위한 뭔가 뭐 이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상속세 10조를 거의 납부를 정상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10조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일부 지분을 팔아서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거기에 이제 이 배당을 많이 줘서 배당금 이쪽 관련 부분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최근에 좀 많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그룹 내에서의 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좀 집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삼성전자, 삼성그룹 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입지를 강화할지 뭐 많은 의견들은 있지만 지금 현재 지배 구조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이 계열사 간의 순환고리 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좀 강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살짝 뭐 혹시라도 예전 같은 뭐 혹시라도 뭐 편법 같은 부분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할 수는 있지만 앞서도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보는 눈이라든지 삼성에 쏠려 있는 시선을 감안했을 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현재 구조인 삼성물산을 좀 중심으로 한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지배 구조에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포지션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그룹에 또 어떤 변화들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세한 종목들이 사실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소식이 들리고 나서부터 삼성물산, 생명, 전자, SDS 많은 종목들로 시선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수혜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들려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겠죠. 삼성 이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어떤 회사가 가장 수혜가 될 것인가? 제가 이전에 정의선 회장의 이 현대그룹의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 이야기 드릴 때 현대글로비스가 거기 핵심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삼성물산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배 구조와 관련된 특히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삼성물산의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을 하나 보면서 이 지금 이제 삼성그룹의 지금 이 지배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재용 일가가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삼성물산 쪽이 지분이 가장 많죠. 그래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머지 계열사들을 지금 현재 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인 비중이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합쳐봐야 그냥 5% 정도 내외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은 많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너무 작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순환고리 차원에서 지금 삼성생명 쪽에 8.5%나 되는 걸로 이렇게 지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보험업법 개정을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업법에 따르면 이게 이제 처음에 매수했던 장부가가 아닌 이제 시가로 이거를 이제 이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 중에 한 5%만 남겨놓고 나머지 3.5%는 또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지배 구조,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좀 약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다만 근데 이 부분은 3.5%가 나오는 물량이 뭐 시중에 나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블록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 물량을 이재용 부회장이나 다른 쪽으로 총수 일가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생명에 대한 지금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삼성물산을 통해서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위 가지고 있는 지분을 좀 매각을 해서 이 자금을 조금 더 늘리는 이 흐름을 연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여기서 핵심은 결국에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삼성생명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생명에 배당을 많이 줘서 총수 일가에 아무래도 이제 이 뭐 상속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자금도 좀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삼성물산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를 좀 상승시켜서 이걸 또 매도를 해서 또 조금 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좀 강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메인구는 삼성물산이 맞겠죠.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좀 부양이 돼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부양이 돼야지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 SDS 역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업법이 개정이 돼버리면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좀 약해집니다. 이 부분은 물론 삼성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 삼성그룹 내에 전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주 큰 수혜가 된다라고는 보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삼성물산이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이야기를 2018년 이후부터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삼성물산의 가치에 이 부분을 프리미엄을 이미 얹어 놓았다라는 거죠. 물론 시장이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종목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가 아주 강력하게 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저는 생각은 합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는 높여야 되는 건 맞지만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이 삼성물산 주가에는 이 지주사와 관련된 부분의 프리미엄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을 어제
굉장히 많이 공략을 했어요. 근데 뭐 음봉이도 엄청난 긴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왔고 오늘 역시도 지금 좀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모습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미 이 부분이 주가의 프리미엄이 좀 나타났다라는 건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부분 역시도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를 부양시키긴 하겠지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는 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 지배 구조와 관련된 뭐 수혜주 찾기에 분명히 발빠르게 이 대응을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6년 동안 지금 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6년 동안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구조는 다 마무리됐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여기서 엄청나게 수혜를 좀 기대하고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각각의 이 종목별로 그냥 각각의 모멘텀으로 저는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S가 가장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배당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삼성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 쪽의 캡티브 마켓에 아무래도 이 수주도 굉장히 많이 될 가능성도 높고 내년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수혜도 있기 때문에 뭐 삼성 SDS가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에 따른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오늘 지니스탁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학개론 오늘 강의를 들어볼 텐데 오늘 날씨 예보 보셨습니까? 이 맑은 가운데에서 수도권에는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다 이렇게 떠 있거든요. 자, 미세먼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눈에 띄고 있는 미세먼지인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미세먼지 이야기가 정말 뉴스를 도배를 했었죠. 정말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또 주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요즘에 미세먼지를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된 건지 이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좀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또 겪는 와중에 좀 안 좋은 것도 많았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가 줄었던 점. 아무래도 중국이 공장 가동을 좀 멈췄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지난 겨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생각보다 따뜻했잖아요. 맞아요. 난방을 또 많이 가동하지 않았다라는 점. 뭐 이런 그래서- 것들이 좀 호재란다. 아, 그렇죠. 네, 미세먼지를 공기에, 네. 저감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육안으로도 사실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렇게 느껴지긴 확실하게 정말, 느껴지죠. 네, 오랜만이었는데, 근데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확실하게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세먼지 양이 확 줄었던 게 나타났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그래프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미세먼지가 줄었던 영향.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경제 활동이라든지 공장 가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매연도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량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확실하게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줄었으니까 미세먼지가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9월까지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확실히 그 3년 전 2017년,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5%가량은 다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맑은 공기에서 좀 있었고 그리고 날씨적인 영향도 있었던 게 확실히 평년보다 좀 따뜻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비가 그렇죠. 장마가 길었으니까. 이번에 좀 자주 왔었어가지고 그리고 바람의 영향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풍이 많이 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소보다. 네. 그쪽에 동풍이 불었을 서풍이 불었을 때 중국 쪽에서부터 유입되는 그렇죠. 미세먼지 양이 많아지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동풍이 올해 또 많이 네. 불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었던 좀 괜찮았던 공기를 보여줬는데 다시금 이제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미세먼지 양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나쁨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00일이 넘는 110일 만에 이 수치가 나왔던 거고요. 앞서 그 유창호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오늘 봤는데 오늘 좀 너무 뿌해서 네. 한번 일기예보를 보니까 수도권은 나쁨이더라고요. 네, 오늘, 맞아요. 오늘 또. 예. 확실하게
초미세먼지가 좀 많다라고 예보가 되는 날은 육안으로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뭐 아직까지도 이런 조사 여부, 통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유입 많이 되는 쪽이 아마 중국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 쪽도 지금 미세먼지 양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베이징하고 텐진 등의 이제 후베이성 쪽에 대기 질을 측정했을 때 이게 중국은 1급부터 6급까지를 나눠서 4급, 가운데부터는 이제 중도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정말 뭐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4급을 나타냈습니다. 대기오염 발생이 돼서요. 이거에 대한 영향도 확실히 우리나라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좀 시작될 거라는 부분이죠. 네. 올겨울은 좀 예년보다도 더 미세먼지 양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이제 확실히 코로나. 네,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네, 이제 뭐 아직 뭐 미국권이나 유럽권은 조금 뭐 우려감이 있지만 중국에서가 계속, 빠르게 회복이 경제 되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공장도 가동을 확실히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9월달에 산업 생산 증가율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다시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빠르게 되는 부분이 있고 라니냐 영향이 또 날씨 영향이 있어서 예년보다 좀 추운 겨울이 빨리 찾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난방도 많이 하면서 이제 대기 오염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영향이 많으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쪽에서 강하게 지금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뭐 대기 질에 대한, 뭐 공기 오염에 대한 재난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의 조금 관심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통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예년보다 정말 코로나의 영향, 여러 가지 영향으로 미세먼지 양이 확 줄었었는지 보시면 확실히 지금 이제 각 점선마다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올해. 예, 이제 대기 오염, 초미세먼지 농도 양이고요. 앞선 평년, 예년들보다도 확실히 지금 초미세먼지 양이 줄다가 그렇네요.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가기 올라왔네요.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확실히 이런 통계들을 봤을 때 다음 그래프 보여주시면 일단 중국 쪽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중국에서의 지금 공장 생산 가동률을 보시면 확실히 이제 1분기에 저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2, 3분기에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발전용 중국이 조금 더 빨리 추워지고 있으니까 발전용 석탄 가격, 선물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 연도 각 해마다 석탄을 수입해야 되는 쿼터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는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 1분기, 2분기 때 많이 지금 저장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도 초미세먼지 또 앞으로도 좀 많을 것이다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또 관련 주들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좀 전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들을 찾으실 때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뭐 많다 아니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바짝 또 주가 좀 올랐다가 다시 또 가라앉고 이런 측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련 종목들 투자할 때 어떤 유의할 점이 없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확실히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그렇죠. 꿈틀대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도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상승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한 2월 정도까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상승을 해주거든요. 일단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것들이 뭐 마스크,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그리고 이제 먼지를 걸러주는 거죠. 집진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스크주는 뭐 최근에 그렇죠. 그 코로나 때문이라도 또 이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었었죠. 맞아요. 물론 뭐 근데 단기 급등했다가 지금은 또 다 이제 하락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건 좀 코로나까지도 좀 엮여 있으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또 수출 규제. 그러니까 마스크 쪽에서 이제 풀렸잖아요. 완화가 됐으니까 그걸로 인한 이제 기대감으로도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건데 이제 늘상 겨울 때쯤에 또 움직였던 종목이긴 종목군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겨울 시즌에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주가를 상승했고 적게는 이제 18%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많게는 60% 정도를 한 4, 5개월 동안 상승을 했다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가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미세먼지 관련주 겨울 이제 오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저는 최근엔 또 이것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주들 기업들 중에서 좀 미래 성장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공기청정기라든지 기존의 집진 장치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 요즘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를 분석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가져온 종목들 중에 항상 뭐 붙는 게 그린 뉴딜이 여기도 붙더라고요. 맞아요, 네. 확실하게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좀 이쪽으로도 지금 발을 좀 넓히고 있다라는 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처럼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성장 산업도 좀 포함이 돼가지고 조금 더 좀 중기적으로도 봐도 되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업들을 만약에 좀 고르실 때 미래 성장 산업도 추가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정부 정책적인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금 뭐 그린 뉴딜이다, 그린 리모델링이다라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그쪽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찾아온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흐름이 또 어떤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을 가운데 두고서 어떤 종목들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관련 종목들도 챙겨주시죠. 네, 관련 종목 이렇게 저희가 내봤는데요. 사실 좀 전통적으로 뭐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건 저것도 미세먼지 주였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대표적으로 마스크 관련 종목은 뺐습니다. 네. 예,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코로나 관련 이슈로도 좀 엮여가지고 순수하게 마스크 관련 쪽 미세먼지로 좀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사실은 또 추가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좀 테마로 엮일 게 많은 것 같아서 그쪽은 좀 제외를 했고요. 오히려 이제 공기 관련 뭐 집진이라든지 공기 청정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린 뉴딜과도 좀 엮일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경동 나비엔입니다. 뭐 경동 나비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북극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북극곰을 살리는 기술이죠. 예, 탄소를 이제 줄이고 저감하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탄소 배출을 좀 줄이면서 가스 보일러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콘덴싱, 그러니까 친환경 보일러로 일단 바꾼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으로도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콘덴싱 보일러의 시장 진입 이 전망인데 지금 현재 한 20% 정도. 아직도 멀었어요. 예, 아직 한참 멀었죠. 네.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게 결국에는 다 콘덴싱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보일러보다는 콘덴싱 보일러가 더 비쌉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형 보일러에서 이제 고가형 보일러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콘덴싱 쪽으로 뭐 그래도 이름이 있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보일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에 힘이 좀 실릴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라도 보일러를 좀 교체해 보신 분은 아실 건데요. 이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각광을 받을 거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를 할 때는 새롭게 이제 싼 보일러를 바꾸기보다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콘덴싱 보일러를 바꾸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보일러 수요라는 건 결국엔 주택 경기, 특히 아파트 경기랑 가장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살짝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공급 물량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좀 원활하게 진행될까라는 우려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수출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는데요.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항상 경동나비엔을 실망시켰던 건 중국입니다. 맞아요.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중국이고 실망을 시켰던 것도 중국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쪽의 보일러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이 안 나왔던 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경동 보일러가 좀 많이 주가 조정도 받았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포함되고 있는 게 메이가이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노후화된 보일러를 이 새로운 가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메이가이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좀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경동나비엔의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18년, 17, 18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보일러가 팔렸던, 가스 보일러가 팔렸던 시기고요. 참고로 경동나비엔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국 저 메이가이치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다른 기업들은 수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뭐 이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미달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데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뭐 미국과 조금 이렇게 이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이 빠르게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지금 계속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양이 많아지고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좀 싸다 보니까 이 가스 보일러의 수요도 중국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역시도 경동나비엔의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 사업부에서 가장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좀 현실적으로 가장 매출을 좀 빨리 낼 수 있는 사업이 보일러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소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이 연료 전지 이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 드릴 때 대부분은 이제 이 소형 발전 이게 이제 각광을 받을 거다. 지금 이제 발전이 이제 중앙 집중해서 이제 탈중앙화돼서 이제 소형으로 나눌 건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뭐 수소 관련 이야기를 저희가 연료 전지 연료 발전기를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 도시가스 그러니까 LNG를 받아가지고 열을 내서 거기서 이제 수소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이런 원리를 뭐 S퓨얼셀도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보일러랑 똑같은 거거든요. 보일러가 소위 말하면 가스를 넣어서. 받고 거기서 열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 열을 발생시켜서 온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도 나서 따뜻하게 난방도 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나온 수소 관련 부분을 가지고 연료 전지를 돌려서 이제 전기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원래 이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드릴 때 이걸 뭐 계질 수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에 열을 가해서 뽑아내는 수소를 계질 수소라는데 이게 그냥 발전소로 따지면 이거는 그렇게 친환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는 일반적으로 보일러가 들어가죠. 그냥 보일러가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열과 그다음 거기서 발생되는 뭐 온수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 더 이용을 해서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친환경이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보일러를 안 쓰는 집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관련 부분은 뭐 가정용으로 당장에 이 보일러를 써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어려울 것 같겠지만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장 같은 이런 데서는 다중 이용 시설, 목욕탕 이런 데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확실하게 또 신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경동나비의 지금과는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경동나비의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E&D 볼 텐데요. 생소합니다. 예. 그러시죠. 사실 뭐 E&D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3개월도 되지 않은 신규 이제 새내기 주인데요. 사실 저희가 뭐 IPO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그때는 약간 이제 IPO 스타들이 나왔을 때였고 그거와 덩달아서 그때도 IPO가 올해 상장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약간 좀 저도 주목했고 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E&D가 하고 있는 이제 산업은 촉매제, 그 다음에 촉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촉매제라고 하면은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조금 더 빠르게 일으킬 수 있도록 작용하는 이제 화학 물질들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이 물질을 가지고 공기 오염, 그러니까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모듈을 만드는 게 이제 E&D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자동차 노후 경유차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거, 이제 그 매연 장치를 교체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그 다음에 뭐 그린 뉴딜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노후된 그 배기가스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계속 보조금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E&D여서 정부 정책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건설기기에서 나오는 매연가스도 되게 많아서 그것도 이제 공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부터 그 건설기기에 들어가는 매연 장치도 노후된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도 올해부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사업도 지금 뛰어들어서 그쪽에 대한 성장성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E&D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그 화학 물질들, 그 촉매제나 촉매 모듈, 촉매 시스템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일단은 자동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동차의 촉매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신차에 들어가는 매연가스 필터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노후된 차, 그러니까 중고 차량이죠. 그러니까 중고 차량에 들어가는 노후가스가
필터, 공기 정화 필터, 배기 매연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신차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쉬워요. 기술력이 쉬운데 이게 노후된 경유차를 바꿔주는 시스템은 이게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ENDD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점유율도 꽤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총매제도 지금 ENDD가 100% 지금 본인들이 지금 수직 계열화 시켰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가는 원가도 절감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뒤에 보여드릴 그림이 이제 그 노후 경유차의 이제 매연 장치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교체가 됐어요. 새로운 그 배기 정화 시스템 차에 매연 장치가 설치되면은 여기 DPF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붙여주는군요. 네, 그걸 이제 붙여주거든요. 이건 교체했다. 지금 그 몇 년도식 이하에 생산된 자동차든 점검을 받을 때 이제 교체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게 표시를 받거든요. 지금 현재는 5등급, 그러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는데 5등급까지의 경유차에 지금 이 교체 이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년부터 4등급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내려질 거거든요. 그럼 4,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 꽤 있으니까 이거를 교체하는 수요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ENDD 쪽에서는 앞으로 더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5등급 노후 경유차에 이제 그 매연 장치를 교체했던 게 2019년부터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맨 아래 그래프에 매출 그래프 보시면 껑충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9년 비교를 해보시면은 1년 사이에 그 교체 수요 덕분에 매출과 실적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꾸준히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여드릴 그림은 그 건설기계. 노후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그 매연 저감 장치도 지금 이게 교체 수요가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티어 1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오래된 이제 그 저감 장치인 거죠. 공기 저감 장치인데 이걸 이제 티어 3까지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교체 수요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관련된 예산 편성이 꽤 많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뭐 그린 뉴딜이다 아니면 뭐 미세먼지 보안 뭐 관련법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쪽에 그 자동차의 공기 정화 장치라든지 건설기계의 그 저감 장치를 바꾸는 교체 수요를 지금 하기 위한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ENDD가 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기체를 또 생산하네요. 맞아요. 2차 전지. 총매제라서 뭐 총매제 기업이라서 요까지 이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같네요. 그렇죠. 확실히 화학 기업들이 네. 그 화학 성분, 본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화학 성분을 잘 이용하면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몇 주 전에 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런 전구체 전구체. 관련해 가지고 이걸 이제 원래는 태양광 뭐 LED 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까지 반도체에도. 넘어간 것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ENDD가 하고 있는 그 촉매 중에서 이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도 성분이 뭐 니켈, 코발트, 뭐 망간, 알루미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마다 전구체 프리커서를 다 넣어야 되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양극재의 70%가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네. 프리커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양이 많아질수록 ENDD가 좀 신성장 산업에 같이 발돋움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양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생산한 지가 얼마 안 됐어. 2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LG화학하고 LNF에 지금 납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금 더 뭐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성만 확보가 된다면 이쪽에서의 전구체, 프리커서 쪽에서도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ENDD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다음 매출 그래프 하나 실적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실적이 최근에 껑충 뛰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작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그 대기 저감 장치를 장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적이 뛰었는데 올해 예상치도 그거에 못지않게 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괜찮아지고 있고요. 매출, 실적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ENDD도 신규 상장주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수는 좀 높게 주려고 점수는 9점 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위닉스입니다. 뭐 위닉스는 뭐 미세먼지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항상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죠. 사실 올해는 앞서 뭐 김혜진 전문가님도 이야기했지만 장마가 길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공기청정기 수요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또 제습기 제습기. 수요가 좀 많이 늘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생활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습기 이쪽의 판매가 좀 집안의 온도가 습도가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쾌적해야지 집에 있는 시간도 안 짜증나겠죠. 맞아, 진짜 습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많은 장마로 인해서
또 건조기도 많이 팔렸습니다. 빨래 건조기도 많이 팔렸는데 이건 역시도 뭐 위닉스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활가전, 여름용 생활가전 판매가 좀 많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인식하는 건 어쨌든 대표적인 이 미세먼지 관련주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또 상대적으로 이런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거의 그냥 평탄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좀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닉스의 뭐 성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 관련 섹터가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초반에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억은 2018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참 시장에서 막 이슈가 됐을 때만큼의 급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 미세먼지 관련, 그러니까 미세먼지만 놓고 보면 이 테마로서는 조금씩 이제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닉스 역시도 뭔가를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돌파구는 사실은 좀 쉽진 않다. 많지가 않다라는 거고, 어쨌든 계절 가전 성수기도 좀 지났고, 물론 뭐 위닉스가 하고 있는 뭐 온수 매트인가요? 뭐 이런 쪽이라든지 요게 팔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계절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불리한 상황이긴 하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 경동나비엔을 설명할 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경동나비엔이 뭐 지금 또 김혜진 뭔가 DR 하츠도 그쪽 전문이 하는데, 네. 요즘에는 공기청정기도 청정기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청정 시스템으로 아예 나오죠. 아파트나 이런 거를 아예 좀 바꾸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공기청정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뭐 청조 시스템이라 하나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크게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좀 바꾸는 또 경향도 있어가지고 이쪽은 제가 보기엔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은 좀 우려감이 있다. 다만 이제 미세먼지가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점수는 7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츠 볼 텐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실내 공기질, 뭐 정화 기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일단은 하츠가 가장 유명한, 그리고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레인지 후드. 네, 뭐 저희 집에도 이 레인지 후드 하츠 겁니다. 하츠 거세요? 네, 이거죠. 네, 이렇게 네. 달려 있잖아요. 네. 이 마크도 이제 익숙하실 거고, 네. 사실 이 시장이 이제 국내에서는 좀 세 개 시장이 독과점이었거든요. 하츠가 있었고, SK 매직이 있고, 그다음에 엔텍이 있었는데요. 엔텍이 이제 빠졌잖아요. 지금 네. 구조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엔텍이 시장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츠하고 SK 매직이 양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하츠가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57%, 네. 60% 가량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방 내 빌트인, 최근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공기나 배관 시스템들을 기기를 이용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적으로 천장에 넣거나 붙여버리죠. 예, 구조적으로 다 설계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덕트 시스템 또 오히려 막 뚫는 분들도 오히려 많아졌어요. 요즘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공간 활용도도 좋고 실제로도 공기 질이 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하츠가 지금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도 이제 뭐 덕트 공사는 최근에 이제 건설 최근 신형 아파트는 또 다 가능하지만 그렇죠. 기존에 없는데, 이제 없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츠가 최근에 이제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저 이것도 본 것 같아요. 에어 프레셔라고. 맞아요. 이 최근에는 창문에 타공해가지고 이거 에어컨처럼 달리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예, 건데요. 타공해가지고. 예. 최근에는 이 공기 청정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산소도 배출해주고 그쵸. 이제 공기를 정말 씻어준다. 에어 프레셔의 개념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공기청정기가 문 닫아놓고 하면 틀 때는 괜찮은데 또 끄면 그 안에 것도 다시 이제 미세먼지 오염된다. 나온다고 해서 네. 아예 바깥 공기를 정화한 걸 계속 신선한 공기를 밀어 넣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역할이.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에어 프레셔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계도 나오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시스템으로도 그러니까 천장에 넣거나 네. 벽에 넣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 다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의 공기 정화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중 이용 시설들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유치원,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 하츠가 사실 실적이 2018년 저점 찍고 나서 조금 이제 반등하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1분기 때
좀 올랐어요. 그게 유치원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는 공기 청정 시스템, 네. 이제 덕트 배관 시스템을 많이 넣었어서 그걸로 인한 수요와 매출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하겠다는 부분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의무화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 확실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럼 이쪽에도 많이 설치가 된다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열린 시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하치도 거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도 이제 지금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중이용시설, 이제 영화관이나 네. 뭐 이런 놀이시설도 다 이제 공기정화 시스템을 설치를 아무래도 또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하치나 경동나비나 하는 것 중에는 또 바이러스 또 뭐 제거도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쪽도 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으로의 좀 더 좀 전폭적인 뭐 지원이라든지 뭐 설치 의무화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성장성도 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치도 지금 점수는 8점을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바로 4종목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9점짜리 동점을 보인 종목이 2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오늘 탑픽이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했다가 어쨌든 계절적 성수기도 돌아오고 있는 경동나비엔을 저희는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설정하고 좀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챙겨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식하기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코스닥이 오늘 내내 상승권에 있다가 조금 전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끝까지 기운 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하기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